고어 헤드는 무척이나 지쳐 보였다. 패튼이 말했다. 아가씨, 아무래도 오늘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자네도 일어나세. 단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걸세. 아무튼 말 안 하겠네. 불난집의 부채질 한 격이었다. 가뜩이나 배움의 속도가 떨어져 자신의 재질을 탓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염장을 지른 것이었다. 왠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고어 헤드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었다. 가서 데려오겠다던 패트는 샤를로트의 만류에 은근히 마음을 놓는 눈치였다. 그리고 미루어 두었던 자신의 볼 일을 보러 나갔다. 공작은 요사이 일이 바쁜 듯 며칠 집을 비우고 있었다. 패튼까지 나가버리자 샤를로트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다. 사실 머릿속에서는 매 순간 모디 백작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구태여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문제를 대면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샤를로트는 자신이 공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본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은 공작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유로 샤를로트는 공작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그를 위해 좀 더 오래 살아남아 그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 스크러플은 그녀에게 3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돌려보내주겠노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공작에게 할애할 최대한의 시간을 그 3년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디 백작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모디 백작은 언제라도 공작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협잡군이 한 번의 수학에 만족하는 법은 없었다. 결혼식만 끝나면 모디 백작은 언제라도 속셈을 드러낼 터였다.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속인 상대에게서 이득을 얻어낼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디 백작은 명예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방법이 없었다. 공작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다. 샤를로트는 자신은 모디 백작에게 진 빚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겼다. 하지만 스크러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은 정신금제를 하지 않는 대신 그의 말을 듣겠노라고 했다. 그건 머지않아 죽는다는 가정하에서였지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불행을 안겨주는데 동참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언제 사실을 밝히느냐였다. 마음의 소리는 일이 닥친 후에라도 말하면 된다고 부추기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자신의 약한 마음을 눌렀다. 해는 저물고 있었다. 제오는 공작이 오늘쯤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샤를로트가 공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찌되었든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고 머지않아 결혼할 사이였다. 샤를로트는 저녁 식사를 위한 옷을 고르며 전에 없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녀가 말했다. 아가씨, 마음에 드시는 옷이 없으세요? 오늘도 마담에게서 옷이 여러 벌 왔는데요. 또, 수도의 옷은 다르니까요. 공작 전하께서도 넉넉하게 준비해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골라주려무나. 그리고 내 치수로 남자 옷도 몇 벌 부탁한다고 전해주렴. 남자 옷이요? 그래. 샤를로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며 집의 공기가 술렁이는 것을 느꼈다. 공작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후,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역시 죄라는 건 지을 게 못 되는구나. 공작만이 홀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작의 오랜만에 귓가라 눈치껏 자리를 피한 패튼과 재혼이었다. 샤를로트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두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아름답구려. 공작의 치사에 샤를로트가 자신의 차림을 내려다보았다. 고민에 빠져있는 사이 하녀가 제법 멋을 부려놓은 모양이었다. 새로운 옷으로 보이는 드레스는 은빛 광택을 빛내며 우아한 주름을 자랑하고 있었고 머리에도 그에 어울리는 리본이 짧은 뒷머리를 우아하게 꾸며주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그의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입이 바짝 말라 들어가고 있었다. 공작은 말쑥한 검은 슈트에 깃이 올라간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힘든 일을 처리하고 온 터라 최대한 가볍게 입은 상태였다.
공작은 젊어 보였고 여유 있어 보였다. 말쑥하게 뒤로 넘긴 검은 머리도 짙은 눈썹도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도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힘이 있어 보였다. 일이 잘 되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소?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예지력 같은 것도 가지게 된 거요? 공장님 얼굴에 쓰여 있는데요. 아, 내가 미처 지우는 걸 잊었소. 당신은 마법사 하나를 시리에 빠뜨렸다는 소리를 들었소만. 공작의 말에 샤를로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공작은 지금 남의 염려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그를 실망시켜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소? 마법사가 실망한 일이 당신에겐 그렇게 큰 일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공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말이요? 네, 말하자면 제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바뀌는 상황이란 게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당신이 죽었다면 그것으로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었고 말이요? 네, 맞아요. 그럼 말씀해 보시오. 샤를로트는 옆에 놓인 물잔을 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갈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시 한 모금을 더 입에 머금는 샤를로트를 보며 공작의 얼굴이 긴장으로 딱딱해졌다.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카타리나 모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굳어지는 공작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샤를로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공작의 눈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과 그 눈이 다시 서서히 분노로 불타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공작의 입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디 감히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오. 압니다.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요? 잊으셨습니까? 제가 공장님께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걸. 무엇 때문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을 곳으로 왔단 말이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소. 계속하시오. 고백할 건 그것밖에 더 없는 거요? 죽으려고 왔는데 죽지 못했고 그래서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요? 똑똑한 당신이 너무 앞서가는구려. 아직 우리에겐 돌아갈 길이 남아있소. 자신이 불사신이라도 된 줄 아시오? 공작의 냉소적인 어조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제 그의 눈의 분노는 가라앉았고 냉기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저도 돌아간 후에 말씀드릴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바꾼 거요? 모디 백작입니다. 그가 공장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 사기극으로도 모자라 협박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당신은 고맙게도 내 생각을 해주신다고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만드셨군. 제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작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과하는 샤를로트를 보며 헛웃음을 뱉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공장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말 그래도 되겠소? 네. 공작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말을 끊었다. 샤를로트는 그의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공작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모디 백작은 당신을 어떻게 이곳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소? 당신은 내게 즐겨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한 적이 있지 않소? 왜 죽을 자리로 들어온 거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공장님은 제가 카타리나 모디가 아니란 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도 알아야겠소. 당신이 똑똑하다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난 이래봬도 철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뒤통수를 얻어맞는 건 질렸단 말이요. 그는 제가 이곳에서 살아남으면 저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오래 말이요? 3년. 그렇다면 당신은 3년 후엔 사라질 사람이었다는 얘기군. 샤를로트가 고개를 끄덕이자 공작은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당신의 자유를 그가 가지고 있는 거요? 샤를로트는 주먹을 쥐었다. 피냄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앞에서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제 자유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와 나의 계약은 파기된 겁니다. 이제 자유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자유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유라.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생각을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고백의 시간은 끝났고 다시 변화를 맞을 차례였다. 마음을 비운 샤를로트였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쫓겨날 각오까지 한 샤를로트를 기다린 건 공작이 다시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이었다. 판결이 유보된 것이다. 재혼이 미안한 듯 말했다. 다 처리하신 줄 알았는데 급하다고 나가시네요. 기사단장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자신이 따라가지 못한 게 아쉬운 모양이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계시네요. 따라가셨어도 되는데. 아닙니다. 저야 쉴 수 있어서 좋지요. 주군께선 일을 시작하면 말도 못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기사단장님도 고생 좀 할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아닙니다. 공작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재호는 뒷말을 자르고 얼버무렸다. 어제 저녁 공작의 기분이 유례없이 좋았던 것에 비해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재호는 샤를로트의 우울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수석기사님. 예, 아가씨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랑 바깥 구경 좀 하실래요? 바깥 구경요? 안 되나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딱 잘라서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재혼에게 샤를로트는 남장을 하고 나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재혼이 그 말에 솔깃해서 우물거리는 순간 샤를로트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번화한 수도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샤를로트가 조금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 화려하네요. 아무래도 수도니까요. 그럼 수도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풍족하게 산다는 말씀이세요? 비교적 그렇죠. 믿어지지 않네요. 도대체 보고 싶으신 게 뭡니까? 기사의 정복 차림을 한 두 사람은 기사와 그의 수습기사 정도로 보였다. 수도가 아니었다면 눈에 띄었을 차림이었지만 화려한 황도에서는 가장 무난한 차림이었다. 게다가 지금 지방의 귀족들이 대부분 몰린 시기인지라 길가에 널린 게 기사였다. 샤를로트는 재혼을 끌고 자꾸 뒷골목을 찾아 들어가고 있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럼 당연히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럼 지금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십니까? 네. 왜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고 싶어서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똑똑한 아가씨와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뜬구름 잡는 곳으로 와버린다. 자신이 그동안 여자를 멀리한 이유 중에 그 어느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가씨였지만 그녀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재혼에게 여자는 너무 어려웠다. 왜 아가씨가 그걸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시겠죠. 재혼은 우람한 덩치 탓에 머리가 둔할 것이라는 오해도 간혹 받기는 하지만 오히려 두뇌는 그의 잘생긴 얼굴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준 이상은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샤를로트의 말을 꼼꼼히 분석하고 넘어가는 것에선 일찌감치 손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역시 수석기사님은 저와 말이 통한다니까요. 예,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다녀서는 그 대단히 가난한 사람은 구경 못 하실 겁니다. 왜요? 정해진 구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거주를 이전할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수도 치안법에 의해서 하층민은 황도에 지정된 구역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붉은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을 봐야 한다는 샤를로트를 말리던 재호는 결국 혼자서라도 가보고 말겠다는 샤를로트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붉은 광장입니다. 샤를로트는 재혼이 왜 가보면 안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붉은 광장은 말 그대로 붉은 흙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름에 어울리게 흙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그 붉은 흙 위를 빼곡하게 널빤지로 만든 집이 들어차 있었다. 수도 북쪽의 바위산을 교묘하게 돌아나간 자리였다.
우물과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그 외에는 있는 거라곤 정말 가난밖에 없어 보였다. 문제는 판잣집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정말 많군요. 많지요. 수도의 모든 막일을 이들이 하니까요. 이들이요? 이들은 아니죠. 가족 중에 취업증을 가진 사람만이 수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막아놓은 경계 표지도 없었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붉은 흙이 경계를 지어주기라도 하듯 땅을 가르고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차림으로 들어간다는 건 몬스터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선 평범해 보이던 기사복이 이 붉은 흙과의 경계점에선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고 있었다. 저 안에도 규칙은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들만의 규칙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곳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까? 예전에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황제의 군대는 이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저 붉은 모래는 그때의 흔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폭동. 샤를로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제오는 그녀가 폭동이라는 얘기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서둘러 변명을 했다. 아마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문을 부풀려서 저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흙도 보십시오. 저 뒤쪽의 산자락까지 다 붉은색 아닙니까? 그때였다. 아닙니다. 대단했습니다. 피가 강처럼 흘렀지요. 제온의 설명을 수정하는 사람을 향해 샤를로트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샤를로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온이 샤를로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샤를로트가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제온은 막무가내로 샤를로트를 끌어당겼다. 샤를로트는 제온에게 질질 끌려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수수한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샤를로트는 제온에게 잡히지 않은 팔을 들어 흔들어 주었다. 한참을 끌려가던 샤를로트는 제온의 힘을 사용해 끌려가는 걸 멈추게 만들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샤를로트가 자리에 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자 제온이 사정하듯 말했다. 아가씨 저 사람과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시인입니다. 그게 뭔데요? 주위의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설마요? 반대겠죠. 저런 밝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저주와 관계 있을 리가 없어요. 뭐가 아우라입니까? 보세요. 얼굴이나 자세가 얼마나 바릅니까? 사람 자체에서 밝은 기운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리는 두 사람을 저주받은 시인이 미소를 띠고 바라보고 있었다. 제온이 기습적으로 샤를로트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샤를로트는 두 걸음 만에 다시 그의 힘을 스톱시켰다. 제온의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샤를로트의 얼굴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저주받은 시인의 고개가 갸웃거리는 것을 보니 그도 신기한 모양이었다. 제온이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제가 아가씨보다 힘이 약한 겁니까? 아니요. 그럼 혹시 강화 마법을 쓰신 겁니까? 오, 그런 마법도 있나요? 제가 본 책에는 없던데요? 그녀가 본 책은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법사의 초보적 서적이었다. 그럼 왜 제가 아가씨를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제온의 힘을 돌려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공장님께서도 찬성하지 않으실 겁니다. 공작이라는 말에 샤를로트가 움찔했다. 그녀가 제온에게 말했다. 그럼 저 시인이라는 분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제온은 고개를 저었다. 재수 없습니다. 그러자 가까이에서 냉소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감히 공작에게 재수 없다니. 귀족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높은 신분인가? 제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제온이 저주받은 시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듣고 있었네. 제온이 열리려던 입은 꾹 닫는 걸 보니 왜 엿듣고 있었느냐고 따지기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시인은 샤를로트를 향해 말했다. 레이디, 특이하시군요. 요즘 이런 복장이 유행입니까? 시인의 말에 재혼이 깜짝 놀라 샤를로트를 자신의 뒤로 감추었다. 재혼의 말투가 으스스할 만큼 딱딱해졌다. 지금 기사의 호의를 받는 레이디라는 걸 알면서 수작을 부리시는 겁니까? 감히 수작이라는 말을 쓰는 건가? 나랑 한판 하겠다고? 그런 건가? 그랑의 골렘? 네, 내가 누군지 알면서. 재혼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샤를로트는 재혼의 뒤에서 고개를 내민 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시인은 다리를 굽히고 손을 허공에 긋는 멋들어진 인사를 날리며 말했다. 레이디, 이 몸은 저주받은 시인 자크 탈리앙이라고 합니다. 자크 탈리앙은 스스로를 저주받은 시인이라고 소개했다. 자크 탈리앙? 샤를로트의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에 두 남자가 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름을 말하고 나서 반응이 왔으니 얼굴은 모른다는 얘긴데 그녀의 경악하는 목소리에 담긴 반가움은 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동시에 질문을 던진 두 사람이 샤를로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새 재혼의 등 뒤에서 빠져나온 샤를로트가 도리어 조심스런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니 저 혼자 아는 자크 탈리앙은 사회계약이란 책을 쓰신 분으로 저런 제가 성급했군요. 분명 시인이시라고. 제가 그 책을 쓴 사람은 맞습니다만 요즘 레이디들은 그런 책도 읽습니까? 샤를로트는 그의 말에 뛸 듯이 기뻐했다. 오, 세상에 선생님을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샤를로트는 자크 탈리앙의 손을 잡더니 열렬히 흔들어댔다. 재혼은 조용하기만 하던 아니 거의 조용하던 그녀의 격한 모습에 어리둥절해했다. 그건 자크 탈리앙도 마찬가지였다. 능글맞을 만큼 유유자적하던 자세는 다 어디로 가고 얼굴을 붉히며 쩔쩔매고 있었다. 하지만 손을 잡힌 게 싫지는 않은 듯 입꼬리는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었다. 재혼이 두 사람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자 자크 탈리앙은 그런 재혼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레이디, 정말 제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럼요. 그럼 어느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혹시 이해 못하신 부분은 없으십니까?